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여러분은 차명 부동산 아시죠? 실제로는 내 명인데 남의 명의처럼 해놓은 것을 말하죠. 차명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아시죠? 현재 50%고요. 최대 주주는요, 60%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가히 살인적인 상속세 폭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에는요, 최고 세율이 90%였습니다. 갖고 있는 돈이 100억이다면요, 90억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1967년도까지만 해도요, 최고 세율은 70%였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도까지도 최고 세율은 67%다 보니까요. 자기 재산의 3분의 2는 무조건 상속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살인적인 세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상속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재산은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속세는 물겠죠? 하지만 90%의 차명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향유하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상속세가 아무리 높아도 상속세는 피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남의 명의로 돌려놓는 것, 차명 재산의 형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좌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남이라든가 매부라든가 작은 형이라든가 큰 형이라든가 고모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직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계좌를 트고서 그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명 주식도 있죠. 주식, 자기 주식인데요. 자기가 돈을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는 직원 명의라든가 아니면 친인척 명의로 차명으로 돌려놨죠. 그 다음에 차명 부동산이라고 해서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 명의로 사거나 아는 지인의 명의로 사서 재산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차명 재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명 부동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세 포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세를 회피하겠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사는 경우에는요, 실소유자가 명의 신탁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후에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해버렸죠. 형식적인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차명 부동산이다 보니까 실소유자 명의가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상속인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차명 부동산을 남한테 맡겼는데 그걸 모르죠.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권을 바로 상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탁한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은 어떻습니까? 그 차명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수탁자하고 같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형식적인 수탁자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은 안 변했는데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 그 수탁자의 상속인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그다음에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리스크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 원만하게 소유권을 환원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환원 시에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된 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나한테 다시 줄 때 만약에 내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는요, 환원 금액에 대한 출처 증빙을 하는 경우에 참 소명하기 어렵죠. 이랬을 때는요, 세금 부담하고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말고도요, 기본적으로 차명부동산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 실명제법이라고 해서요, 1995년도 7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어야 됩니다. 과징금은요, 바로 현재 부동산 기준 시가 대비해서 물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가액별로 물게 됩니다. 5억 원 이하일 때는 5%고요.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땐 10%고요. 30억 원 초과할 땐 15%나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실명제법 위반 그 경과기간 있죠. 수탁기간이 예를 들어서 경과기간 1년 이내다. 그러면 5%를 더 부과하고요. 경과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땐 10%, 그 다음에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또다시 15%를 부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차명부동산, 부동산 기준시가가 현재 10억 원이다. 그러면 최대 3억 원까지 과징금을 내야만 하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의 기준시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차명부동산을 의뢰했다. 그 당시 기준시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는요.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이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되겠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은 고시가격. 만약에 빌딩이다 그렇다면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고시가격.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되겠고요. 연립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그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과징금 말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무엇일까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가액 대비해서 또 일정률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동산 가액의 10%를 추가로 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요. 또다시 1년이 초과됐다. 그랬을 때는 다시 또 20%, 최대 3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10억 원이다. 그러면 3억 원에다가 또 다시 3억 원, 6억 원까지 그 강제금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부동산은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말고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위반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명의수탁자 또는 명의 등록한 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더 죄가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명의수탁자가요, 나중에 이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같이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명의수탁자가 훨씬 더 죄가 더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명의신탁한 부동산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분쟁 소송보다는요, 효과적인 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절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형사처벌에 따른 각종 벌금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명의신탁 부동산 효과적인 환원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당 부동산을 삼자한테 매각한 이후에 현금을 환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뭐냐면요. 팔고 나서 그 돈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 실소유주가 그 돈을 가지고서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랬을 때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삼자한테 매각해 버린다면 향후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미리 매각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명의신탁 부동산 효과적으로 환원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실소유주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매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했을 때 나중에 상속세 부담도 가중될 수가 있겠죠. 이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실소유주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별도의 양수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매매로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매매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혹시라도 싸게 살라고 저가로 양수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증여 의지에 걸려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저가로 양수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양도세 부담은 가중될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자, 차명 부동산 효과적으로 환원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채무분과 함께 증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무라고 한다면은요, 은행 대출 채무라든가 아니면 보증금 채무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하고 은행 채무가 없다고 해서 별도로 채무를 일으켜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고요. 증여세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요, 채무분해에 있어서 가공채무인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담부 증여 이후에 채무분에 대해서는요, 실소유주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환하겠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의 문제도 심각한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의신탁부동산 환원하는 방법, 효과적인 방법,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여는요,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증여 스킬이 발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증자를 분산하는 것이죠. 혼자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들, 직계, 비속, 손자녀까지 합친다면 어떻습니까? 수증자를 굉장히 많이 분산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많이 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수증자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증여가액을 어떻습니까? 시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이후에 시가를 반영해서 증여한다면 수증자를 많이 분산하니까 증여세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명의 신탁을 했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받았을 때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또 생기다 보니까요. 자녀나 손자녀나 아니면 비상속인들한테 나누어서 증여하는 스킬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돼서는요, 많은 분쟁을 봐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요, 명의 수탁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분쟁이 나면 곤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감정 싸움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과징금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한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수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명의신탁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